자, 그럼 이제 우리 또 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7번부터. 예, 조사론 파트네요. 7번서부터는. 자, 조사론 쉬워요. 조사론 쉽죠? 그쵸? 사회복지 조사 연구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문제 설정. 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뭐를 문제로 바라보느냐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제 선정이라고 나와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자, 연구 방법 결정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자, 조사 설계, 연구 설계는 조사 방법,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즉, 양적 연구를 할 건지, 질적 연구를 할 건지. 즉, 양적 연구를 하면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로 할 건지, 실험으로 할 건지. 질적 연구면 면접으로 할 건지, 관찰로 할 건지, 아니면 양적, 질적을 섞어서 할 건지, 문헌 연구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사 설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야. 연구 설계, 연구 방법 결정. 자, 그러면 연구 방법을 결정했다는 것은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질문지법으로 하기로 했으면 설문조사 돌려야 되는 거고, 설문조사지 만들어서 설문조사 돌려야 되는 거고, 면접을 하기로 했으면 면접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자료 처리, 코딩, 자, 이거를 통계 분석 이렇게 해도 돼요. 양적 연구일 경우는 이게 통계 분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다학문적에서 통계학도 우리의 사회복지학에 들어와 있다는 게 조사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연구의 함의 분석 혹은 연구 결과의 함의 분석 이렇게도 얘기해요. 함의라는 말은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사회복지사의 피로도 혹은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로 양적 연구를 했어. 사회복지사한테 쭉 했어. 근데 업무 시간에 따라서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가 혹은 업무 만족도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맨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보면 다 이 순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적 연구는 그 순서가 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맞아야 돼요. 큰 챕터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여러분 일단 표집 정답, 이건 모집단을 잘 모르거나 모집단이 눈에 띄지 않을 때, 혹은 모집단이 왜 눈에 안 띄요? 드러나기를 싫어하니까, 드러나기를 꺼려할 때, 노출을 꺼려할 때, 그럴 때 하는 거는 눈덩이 표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이것도 동의어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자, 여러분 확률 표집 있고 비확률 표집 있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확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R이 들어가. R. 랜덤이 들어가. 무작위가 들어가. 자, 그래서 여기서 단순 무작위가 있고 체계. 근데 이 체계랑 동의어가 뭐예요? 계통. 똑같은 말이야. 체계, 계통. 체계, 계통. 그 다음에 층화. 그 다음에 군집이라고 해도 되고, 집락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편의. 그 다음에, 편의라고 하고요. 이거를, 요거를 먼저 쓸게요. 편의 표집, 판단 표집. 편의 표집은 뭐냐면,
하기 쉬운 대로, 하기 쉬운 편한 대로라는 뜻이고, 판단은 뭐냐면 내가 판단의 전문가, 조사자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집을 하는 거 판단이라고 하고, 그런 걸 다른 말로 유의라고 해요. 유의. 유의 표집. 여기 유의 표집 있죠? 이게 판단 표집입니다. 판단 표집. 자, 그 다음에 할당. 자, 할당하고 칭화는 비슷하죠. 나누는 건 비슷한데 나눈 다음에 무작위, 이거는 나눠서 나눈 다음에 무작위 안 하는 거. 나눈 다음에 편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눈덩이가 있는데 이 눈덩이 표집의 동의어가 중요합니다. 눈덩이 표집은 누적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하고 속에서 또 한 사람 쌓이고 또 한 사람 쌓이고 누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연쇄, 연쇄. 하나하고 연결돼서 또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다음 중 특성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하면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확률이고 나머지는 다 비확률이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눈덩이가 답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구분은 돼야 돼요. 구분하고 표현이 다양한 거 외워두시고. 표집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뭐 조사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다방면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파이 방법은 일반인 틀렸죠? 델파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델파이죠. 자, 거기다가 델파이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응답의 무기명, 즉 익명성.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주장한 사람끼리는 서로 모르죠. 잠시만요. 이게 눌려가지고 자꾸 꺼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즉각적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즉각적 중요한 건 한류 과정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게 중요하죠. 델파이는. 그래서 쭉 매일 보내. 의견 받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를 또 다시 보내. 또 의견 받아. 다시 보내. 받아. 다시 보내. 받아. 하면서 의견 합치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우편 설문은요,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을 할 때는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면 면접 방식은, 자, 요게 중요해요. 프로빙. 자, 여러분, 프로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자꾸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영어사전 찾아보면, 프로브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빙을 뭐라고 하냐면, 캐묻다라고 해요. 그럼 캐묻기가 되는 거예요, 캐묻기. 그래서요. 진짜 그랬어요.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서요? 이렇게 캐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지법에서는 사용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구조화된 방식 질문지에서 사용하기 힘든 거지만 대면 면접에서는 심층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프로빙 기법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우리가 심층 면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4번. 관찰 방법은,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어적 행동 자료를 추출하는데 유리하다. 비언어적 행동 자료를 추출하는데 유리하다. 몸짓, 표정,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말투, 이런 것까지도 다 관찰 방법에서는 비언어적 행동 자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대상도 조사할 수 있다. 동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말이 아예 다른 뭐, 부족, 아프리카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데 관찰로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9번, 10번 가겠습니다. 자, 윤리 강령 있어요. 사실 윤리 강령. 자, 윤리 강령은 제가 어디 했을까요? 여기다 그냥 기본적으로 덮어서 쓸게요, 여러분. 일단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사회, 기관, 협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에 들어가는 게 자, 전문가.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과 관련한 자, 부분이 있고. 클라이언트는 두 가지로 나누죠. 나의 클라이언트, 동료의 클라이언트. 동료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는 강령이 존재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있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 1번.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맺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클라이언트 여기 있겠죠. 1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맺으면 안 된다라고 있겠죠? 정답은 1번. 2번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없어.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어. 기본에 있어, 기본. 그러니까 경제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기본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어디 있을 것 같아? 응? 여기 있어, 여기. 이것도 기본이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어디 있을 것 같아? 기관에 있어요. 자, 기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어디에, 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윤리 강령의 문제의 또 다른 유형이 어디 폴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1번 갈까요? 11번. 잠시만요.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야?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맞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는 독자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할 때는 기간, 시간, 기술, 윤리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사정을 할 때에는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종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종결 시기는 명백하게 제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명백하게 제시돼야 될 게, 자, 개입 기간, 그 다음에 면접 일정. 면접도 그냥 하고 싶다고 불쑥불쑥 하면 안 되고, 일정 잡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언제, 내 개입이 언제 종결되는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클라이언트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시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해야지 클라이언트에게도 좋은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위기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강화,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위기 개입인데. 자, 위기 개입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이나 성격 변화가 아니라, 자,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초점을, 위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예요. 위기 행동. 정확히 얘기하면 위기에 따른 행동. 위기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위기 사항은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며 단계마다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드러낸다고 전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맞는 거죠, 이거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클라이언트가 최소한의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빨리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중요한 거죠. 보다 더 좋은 단계로 가는 게 아니야, 위기 개입은. 바로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우리 도박 중독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인데 지금 도박을 하고 있어. 그러면 도박을 하기 그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을 하지 않는 상태로 빨리 하는 게 위기 개입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그쵸, 빚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리을번.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진단에 초점을 두면 안 되죠, 지금. 빨리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지, 위기 상황 자체에 초점을 해야 되지, 진단이나 성격 변화 이런 거 한가로운 소리예요. 이런 거 다 한가로운 얘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틀리고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로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 실천 모델 중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쵸? 우리 기출문제 했을 때. 자, 거기서 권력, 사회적, 권력 관계. 자, 권력의 관계. 그 다음에 근본적인 변화와 재분배. 사회 구조 개혁. 키워드 다 나올 대로 나왔습니다. 뭡니까? 사회 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회경제조직 보도록 할게요. 사회경제조직 1번. 사회경제조직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 측면과 자생력을 가져내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맞아요. 사회경제.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죠. 공기업. 자,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아, 공기업 아닙니다. 공기업 아니에요. 공기업 아니고 그냥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라고 그랬죠. 고용노동부 사업.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여기는 일자리 창출 초점이 맞춘다. 사회적 가치가 일자리 창출하고 뭐라고 그랬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 확대 이 두 가지가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4번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통한 복지.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식적으로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혹은 사회적 기업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훨씬 더 넓은 개념, 즉 제3섹터, 즉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모든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즉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증제로 출발을 했어요. 인증과 지원이 연결되는 시스템. 그래서 인증과 지원이 연결되는 시스템의 한계는 뭐냐면 자생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등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창의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발생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왜? 이 인증 조건에 맞춰야 되니까. 인증 조건이 다 뭐냐? 취약계층 몇 명 고용하고 있어? 이게 인증 조건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고루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그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 조건에 맞춰야 돼. 인증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문제점으로 공이 얘기되고 있는 거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이 빈부격차고 환경오염이라는 것 정도랑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 갈까요? 15번. 자, 사회복지 발달 이론 나왔습니다. 현대사회를 이야기한 중요한 변수로 발달 이론 중에서 뭐예요? 수렴 이론. 수렴 이론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죠. 자, 산업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있어야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맞고요. 2번.
산업사회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맞고요. 3번 자 인도주의적 사상의 기초에서 벌써 틀렸죠. 인도주의 사상, 이타주의,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양심 이론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3번은 수렴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복지는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자, 16번 넘어가도 되겠죠?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 볼게요. 자, 할당. 자, 할당이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어떤 집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쵸? 자,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가 할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현물급여는 수급자 자신이 원하는 재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죠. 그쵸? 2번 틀렸죠.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자, 3번. 선별주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자, 선별주의는 시혜죠. 시혜.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 관점입니다. 보편주의가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바우처는 딱 현물과 현금의 중간쯤에 있어요. 바우처는 정부 조직을 통한 강제적 징수 방법으로 보험의 원리에 의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바우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죠. 이건 지금 뭐야? 사회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지. 사회보험료를 설명하는 거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점증 모형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합리 모형. 자, 그 다음에 이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을 섞으면 뭐가 돼요? 혼합 모형. 자,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만족 모형. 합리 모형이 현실화죠. 합리 모형에 초합리적인 요소까지 결합해서 좀 합리 모형을 업그레이드 시킨 걸 뭐라고 해요? 최적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합리 모형과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합리 모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자가 높은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2번, 합리적 요소의 판단과 직관 판단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를 결합한 것을 최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정책 결정의 기초에서 약간의 변화만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점증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족 모형. 자, 4번은 만족 모형 맞아요. 정책 결정에서 모든 정책 대안이 다 고려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합리 모형의 현실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할 수 없고 선택 가능한 일부 대안들만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추구하는 것을 만족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 합리 모형은 점증 모형의 상대 개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또 쓰레기통 모형의 상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섞은 것을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합리 모형의 현실판이 만족 모형이고, 합리 모형을 업그레이드한 게 최적 모형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18번 갈게요.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예산 편성 방식. 자, 다가오는 해의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자, 단순히 목록한 것으로. 자, 가장 기본적이면 널리 사용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또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이제 조금씩 점진주의적 특성 끝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품목별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품목별 예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거나 기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문제에 냈습니다. 그림은 없군요. 볼게요. 그림은 제가 그릴게요. 그러면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어요. 자, 여기는 소득입니다. 소득. 여기는 인구. 근데 이거는 자, 10, 20, 30, 10에 더해서 10을 더하면 20, 20에 10을 더하면 30, 30에 10을 더하면 40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이거를 누적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누적 인구 비율. 소득도 누적 소득이에요. 누적 소득. 그쵸? 자, 이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 되는 인구가 전체 소득의, 누적 소득의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평등한 거죠. 자, 20%가 20%를 갖고 있어. 평등한 거지. 그러면 전체 인구의 30%가 30%, 40%가 40%,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제가 대충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그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를 다 연결하면 요 선이 되겠죠. 요 선이. 요 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 대각선 있죠. 요 대각선을 균등분포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혹은 완전평등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완전평등선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인구의 한 90%가 전체 소득의 10%밖에 못 갖고 있으면 점이 여기 찍히겠지. 네. 이해돼요? 누적이니까. 다시 여기 인구라고 그랬지? 여기 소득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인구의 90%가 전체 소득의 10% 정도밖에 못 갖고 있으면 점이 여기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선에 연결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끝단,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뭐냐면, 완전 불평등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로렌츠 곡선은, 자,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로렌츠 곡선은 이제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의 비율인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거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요 파란색. 평등한 편이지. 그 다음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불평등하지. 예. 그쵸?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이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네, 로렌츠 곡선에다가 제가 여기에는 문제는 나왔구나. 진위계수까지 좀 설명을 할게요. 로렌츠 곡선 아까 이런 곡선이 로렌츠 곡선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곡선이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승달, 뭐 초승달일 수도 있고 뭐 거의 반달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달 모양의 것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 그런데 여러분 진위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자, 직각삼각형, 즉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불평등한 상태의 분의 초승달의 면적, 그러니까 면적의 면적.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진위계수를 재려면 이 삼각형의 면적분의 이 초승달 모양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분모로 깔리면 되고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 초승달 모양이. 그런 것을 여러분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진위계수. 진위계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분모도 직각삼각형이고 분자도 직각삼각형. 그럼 분자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 어디에 딱 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직각에 딱 닿아 있다는 얘기고 완전 평등한 상태라는 거야, 불평등한 상태라는 거야. 불평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거로 면적을 구하면 1이 나오겠지.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같다면 진위계수는 1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위계수는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회의 구성원의 소득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 이 초승달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 근데 제가 아까 이 삼각형의 면적과 요 초승달 모양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이 면적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 분자가 0이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진위계수는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0이면 완전 불평등. 응? 죄송합니다. 진위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완전 평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이 딱 이 평등선에 닿아 있다는 거야. 진위계수가 1이라는 것은 자, 진위계수가 1이라는 건 완전 불평등한 상황이에요. 이게 로렌츠 곡선이 딱 이 불평등선에 닿아 있다는 얘기야. 다시 진위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로렌츠 곡선이 어디에 닿아 있다? 로렌츠 곡선이 진위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딱 여기에 닿아 있다는 거야. 완전 평등선에 닿아 있다는 거야. 평등. 완전 평등선에. 그 다음에 진위계수가 1이라고 하면 완전 불평등선. 여기에 요 직각에 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균등 분포선과 로렌츠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 클수록 소득의 불평등은 커진다. 그치?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보다는 이게 더 불평등한 상태라는 거야. 이게 더 불평등한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2번, 로렌츠 곡선과 균등 분포선이 일치하는 사회에서 누적 인구 비율 20%는 20의 소득 비율을 갖습니다. 이게 20이면 이것도 20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점이 찍힐 거 아닙니까? 머리 아파요? 로렌츠 곡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로렌츠 곡선까지는. 자, 그 다음에 3번. 로렌츠 곡선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 상태를 알아보는 데 굉장히 유용한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진위계수는 자,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같다는 얘기는 완전 평등하다는 얘기고 완전 평등 상태에서 진위계수는 0이 나와야 됩니다. 0.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로렌츠 곡선의 의미가 뭐고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진위계수의 공식이에요. 직각삼각형분의 초승달. 근데 그 초승달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되셨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수급자는 수급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급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급권자가 자, 여러분, 자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권자를 써주세요. 권. 자격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급자라는 것은 급여를 받는 사람 이런 뜻이야. 그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더라도 급여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급권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정답은 1번.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부양의무자란. 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정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이 필요한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워크지, 워크. 일을 조건으로, 일을 조건으로 수급비, 그러니까 기초 수급비를 주겠다라는 뜻이야. 일을 하면 줄게. 그래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요. 알았어.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자활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합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득하고 재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지? 소득은 무슨 말이에요?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하고, 재산은 가진 돈. 근데 한 푼도 못 버는데 엄청 부자인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은 받으면 안 되지. 그쵸? 그 다음에, 한 푼도 없는데 돈을 엄청 벌어, 지금. 그런 사람도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번 돈하고 가진 돈하고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소득이라는 경제학적 의미는 번 돈의 뜻입니다. 재산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합산된 개념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